취업을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공단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한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원도 했었고요. 또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공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국민연금공단 많이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코디네이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또한 취뽀코디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 그 다음에 아무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의 경영 슬로건이 항상 있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아셔야 되겠죠. 경영 슬로건 정도는 너무 무난히 사실 익히 들었던 슬로건입니다. 바로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이제 슬로건이 있죠. 뭐 연금공단 지원하실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이제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공단 문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한국직업방송에서 이미 제가 이 공단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요, 여러분 꼭 한국직업방송 하고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잘 해놨거든요. 그거 보신 다음에 또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인 거 8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의 기관장은 김성주 기관장 되어 있고요. 평균 연봉은 한 5천에서 7천만 원 사이에 되어 있고요. 이런 현황 같은 경우는 한 7,3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죠. 19년도 3분기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한 7,300명 정도.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라고 이게 설립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셔도 되는데 설립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우리 얼마 전에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4학년들이 공공기관에 이번에 조금 지원을 하는데 뭐가 좀 중심에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왔을 때 공공기관의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근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립 목적, 공공기관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뭐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공성이거든요. 국민 건강에, 아니면 국민 경제에, 국민 생활 복지에 이바지한다. 이게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들입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기업들, 특히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업계라든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관이죠. 하지만은 공공기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공공성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연금공단에서 또 알아야 될 거, 앞으로 또 예상되는 어떤 면접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그러니까 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같은 비슷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기관 비슷한 공공기관을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그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연금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런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다 같이 통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좀 표현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2018년도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인데 이게 1명 이하, 1명 이하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써져 있죠? 한 0.98명으로 떨어져서, 사실 2018년도에 저도 그랬고요. 아마 관계된 모든 분들이, 사실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놀랬죠, 사실.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작년에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총인구 감소 시점이 한 2029년에서로 3년 앞당겨지는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알아줘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꼭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교수님 왜 인구를 알아야 되나요? 연금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공단은 결국에는요. 이제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이제는 말 그대로 짊어져야 할 빚이거든요, 사실. 빚이 좀 그렇다. 아무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구수가 계속 줄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실 이 연금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연금공단이나 기본적으로 복지 증진과 관련된 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금공단은 인구수, 그다음에 출산율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정부는 2019년 10월 6일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재미로 한번 여러분 확 눈에 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인구수가 줄으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35세 이하의 귀화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그 당시에 이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겠죠. 아직은 통과가 안 됐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귀화자들,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왜 다 생기나요? 그렇죠.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출산 정책 잠깐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는 그러면 출산율이 그럼 우리처럼 떨어질까? 라고 보셔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추세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가 큰 역할을 했는데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자녀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무조건. 두 명 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16년부터는 이제 두 자녀 정책, 두 명은 괜찮아 되고 있고요. 현재도 두 자녀 정책입니다. 중국은 3명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두 자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내년 2020년에는 아마 이제 폐지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급격하게 중국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고민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만큼의 또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국가의 존폐를 걱정하게 되는 정말로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산율이 왜 떨어질까? 이 질문 이제는 들어올 수도 있죠, 당연히. 출산율을 정확히 말하면 출산율이 왜 떨어질까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가겠죠. 첫 번째로는 왜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1000명당 혼인 건수, 그러니까 조혼인율이라고 그러는데 5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0.2건 줄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1000명의 이제 남녀가 있다면 거기서 쌍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중 10명만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197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어떤 결혼율, 말 그대로 조혼인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출산율이 또 왜 떨어질까 봤더니 요거는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경제 성장률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대더라.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그다음에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와 거시 경제와 맞물려 있대더라라고 우리가 실제 조사가 됩니다. 조혼인율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이런 혼인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보여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5 언제였죠? IMF 때였죠. 1998년도에 크게 떨어졌었죠. 그 당시에 조혼율이 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떨어졌었고요. 성장률이 5%로 이제는 올랐을 때, 회복했을 때 한 2006년 그 전이었죠. 극복하고 IMF 극복하고 그 다음 이 정도에는 다시 좀 회복이 됐다가 언제예요? 2007년도 조혼인율이 7건을 기록했지만 2009년도 6.2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 왔었을 때 그때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또 혼인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아하, 이런 혼인율이 경제와 관련이 있구나. 경제가 경제로 잘 되면은 당연히 혼인율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결혼을 미루게 되는, 그다음에 출산도 미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아마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 들어간다 그러면 제발 좀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무엇을 해야 된다?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또한 좋은 인상을 받는 건 어떤 분이죠? 둘이 싸울 때, 논란이 막 벌어졌을 때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는데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하나요? 팩트 근거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논리를 근거, 자료를 제시하셔야지만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자료들, 실제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셨을 때에 면접위원들인지 아니면 그 동료 분들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꼭 유념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높은 주택 가격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조사에 의한 거거든요. 취업 준비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당연히 결혼 연령도 높아지게 되죠. 한번 볼까요? 1989년도 당시에 이제 남자는요 결혼 정년기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25세. 25세에서 여자는 20세에서 24세. 이런 결혼 정년기였대요. 여러분 89년도면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25살에서 29살이면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랬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2011년도 볼게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남성은 25살에서 39살, 근데 여성은 20살에서 34살. 이게 이제 결혼 종료가 됐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초혼 연령이 이제 남자는 33 그러니까 33살 정도 되고 여자는 한 30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뭐지?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결혼해야 되나라고 보시면 있는데 팩트가 통계가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정년기도 늦춰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엄마의 이제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게 되죠. 현재의 이제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이 이제는 32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전년 대비해서 한 0.2세 좀 상승이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령 산모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고령 산모가 늘어났던 얘기는 뭐예요? 2명 낳을 거 이제 1명밖에 못 낳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빨리 결혼하면은 뭐 2명 낳을까 고민도 할 텐데 고령 산모다 보니까 이제 1명 낳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아 출산 연령이 31살, 거의 이제 32살이네요. 둘째아가 33살, 셋째아가 35살. 그래서 조금씩 전년 대비해서 높아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한 31%, 전년보다 한 2.4% 증가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러한 원인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이 있고요. 경제가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단순히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간단한 말 그대로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시를 하셨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결국에는 경제가 잘 되는 것,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뭐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시해 준다면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좀 볼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튜어십 코드 준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고요. 연기금 가지고 실제 우리 경제를 좀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스튜어십 코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스튜어십 코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은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직무마다 다르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지원하실 분들은요. 연기금이 해야 될 일, 물론 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결국 그 연기금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스튜어십 코드라는 기본적인 지금의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 지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연기금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100대 대기업 안에 기본적으로 지분율 한 10% 정도, 10% 언저리 정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 기업이 14개 정도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말 그대로 연기금이 자칫 잘못 움직이면요. 그 기업 굉장히 힘들죠. 그 무슨 뜻은 뭐냐면 주식수를요. 물론 지분을 10% 언저리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연기금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면 그냥 대주주의 입장에 맡아서 그냥 거수기 역할을 했었죠. 그래요, 하세요 이렇게. 근데 뭐다? 스튜어십 코드는 뭐다?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거수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경영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경영 판단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는 경영에 간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의 이익과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이런 성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결국에는 회사를 좋게 하기 위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자율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기 써져 있죠. 2016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적극적으로 이 스튜어십 코드를 하겠다라고 한 건 2018년도부터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연기금이라는 게 있대더라. 자, 스튜어십 코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런 거는 면접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이제 스튜어십 코드를 이해하실 때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고 돌아가신 우리 조양호 회장께서 이사진에서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에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스튜어십 코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아마 교과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스튜어십 코드를 행사했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이드라인이 이번 연도에 나왔죠. 이제 정부가 스튜어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럼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자, 18년도 7월에 스튜어십 코드, 그냥 수탁자 책임 원칙이죠. 이걸 도입이 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걸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사실 국민연금 정도 지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 분석이 돼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가자 그러면 정말 쉽게 가거든요. 어떤 거냐면 남들이 알고 있는 다 이런 정보들. 뭐 일반적으로 방송 틀면 다 나오는 정보들. 국민연금 그냥 뭐 서치해보면 네이버에 다 나오는, 검색 페이지에 다 나오는. 이런 거 사실 너무나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거 아셔야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전문적인 이런 얘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온 거고요. 두 개만 아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스튜어십 코드는 두 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 좀 잠깐 볼게요. 국민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이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죠. 책임 투자입니다. 책임 투자. 책임 투자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그죠? environment, 그죠? 환경, 그죠? 사회, society, 그죠? 사회, 이제 지배구조, government.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뭐 한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ESG죠.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다? 이런 책임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가 들어갔군요, 기업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볼 우리 광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1초에 2억짜리거든요. 거기에 한 맥주 회사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 자사 광고가 아니라 1초에 2억 하는 광고에 자사 광고를 한 게 아니라 물 광고를 했습니다. 유명 헐리우드 배우, 남성 배우를 모델로 삼아서 물을 아끼자, 물은 소중하다. 이거 광고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환경, 이 책임 투자거든요. 이런 기업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책임 투자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뚜렷한 지배구조, 투명한 지배구조가 된 이러한 정직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겠다. 이게 바로 책임 투자죠. 그래서 뭐예요?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뭐합니까? 이런 책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은 뭐야? 사회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 헌신하는 기업, 이런 데다가 뭐예요? 연기금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책임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ESG 평가 지표를 통해서 나쁜 기업을 가린 뒤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뭐 한다? 만약에 내가 연기금이 투자된 기업이라면 비공개 대화를 요청해서 너 이거 수정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누가 한다? 연기금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어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가 뭐다? 책임 투자 이슈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있죠. 주주권 행사 지침안이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지침안이 뭐냐면요. 불법 행위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기업, 경영 실적보다 임원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한 기업,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배당을 적게 한다는 얘기 뭐죠? 주주 가치 제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주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어떤 말 그대로 이거 좀 방송에서 얘기는 뭐하지만은 주주를 챙기지 않는 이런 어떤 지나치게 배당을 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정강변경이라든지 사회예산 선의라든지 이 사회임등 이거 요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뭐예요? 그 재무적인 건전성이라든지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들은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투명하게 하거나 지배구조가 깨끗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경영 성과가 별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너무 적게 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주주권 행사를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 왜 할까요 도대체?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 할까요? 이거 좀 알아주면 되겠죠? 이런 질문은 사실 가볍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장점이 뭐가 있길래 연기금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이렇게 할까? 첫 번째는 뭐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외국인 투자자가 항상 우리나라의 기업을 투자했을 때 항상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그렇죠. 북한과의 관계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배구조가 뭐다?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게 항상 지목받아 왔거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래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고 된다면 외국 투자자를 봤을 때 우리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지배구조가 굉장히 투명하구나. 가버넌스가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일단 좀 뭐가 돼?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상위권 대기업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기업 대부분의 그 지분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견제하고 개입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오너 입장에서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럼 뭐겠어요? 눈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연기금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기금 운용 규모는 시가 기준으로 한 700조. 어마어마하죠. 2024년 되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탱을 해주는 이런 연기금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이 어떤 큰 기업이 말 그대로 투명 경영 안 하고요. 자꾸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고 그냥 오너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그럼 뭐겠어요? 국민연금이 움직인다 시그널을 보내면 벌벌벌 떨죠. 이러면서 다시 뭐 하겠어요?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이런 것처럼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뭐다? 스튜어드십 코드다. 누가 한다? 연기금이 한다.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연금사회주라는 말이 여러분 키워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는 사실 연기금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슈로서 보시면 돼요. 연금사회주라는 게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지게 되냐면 연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근로자의 기본 지갑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데 그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강력한 그런 목소리가 연기금에 투명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사실 이렇게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경험칙상 그러니까 좀 흘러와 보니까 그렇진 않다. 여기 볼까요? 실제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주로서의 선관의 의미, 그렇죠? 선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야?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회주의 목소리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집단의 목소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펀드 매니저들이 선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일어나지 않았대더라.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연금 사회주의 나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이제는 좀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런 주의의 어떤 이런 느낌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런 느낌의 그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의 입김. 한마디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정부가 연기금을 활용해서 특정 기업을 관여하려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볼게요. 기금운용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는 경제학가들이 또한 경영학과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연금 사회 중에서도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연금이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정부의 입김 그대로 말 그대로 기업 봐주기 아니면은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현재 제도로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뭘 하고 있다? 이거를 개정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금 사회주의의 어떤 이슈들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금 참 재밌지 않나요? 연기금 하면은요, 뭐 스튜어트 코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무는 다양해요. 사실 직무가 다양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연기금이란 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칩북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 이런 자료 못 얻는다.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님비 현상. 실제 요거는 이제는 기출 면접에 또 나왔던 얘기도 하고요. 또한 꼭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뭐 자주 나왔던 문제기도 하죠. 님비 현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내 뒷마당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요? 항상 중요한 그거예요. 님비 현상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라고 보셔야 되는 게 정확한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금공단의 취지의 목적, 그다음에 왜 설립됐냐. 거기에 보면은 장기요양보험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복지 증진인데 고령화 사회 왜 님비 현상이 문제가 되냐면 내 뒷마당에 갑자기 양로원 생긴다. 내 뒷마당에 갑자기 노인 복지시설 생긴다. 반대하거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뭐요? 님비 현상 때문에 사실 많은 어떤 복지 정책에 말 그대로 허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님비 현상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면접장 가서 님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복지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복지과 님비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냐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님비 현상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한국 직업방송에서 이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면은 이미 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기본적인 공단 분석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트렌드,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지금의 이 트렌드를 꼭 아셔야 됩니다. 뭐가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될지, 어떤 이슈를 알아야 될지 폭넓고 또한 깊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칩북 코드, 오직 이런 정보는 칩북 코드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북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